그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더 행복하냐, 200만 원 쓰는 사람이 더 행복하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제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이다. 오늘 시간 바로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투자 후에 이제 중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리밸런싱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 책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1년보다 자주 하세요. 자주?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매매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네. 매매 비용이 비쌌는데 요즘에 매매 비용이 많이 싸졌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 비용 거의 매매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가 많고 있어봐야 0.015% 아주 작아요. 그리고 이 리밸런싱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을 다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요 차익만 매매하잖아요. 수수료가 아주 조금 나와요. 네. 그래서 거의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연금 계좌나 절세 계좌는 매매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서는 하시면 되고, 왜 이걸 제가 자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리밸런싱의 목적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균형 잡기라고 했잖아요. 네. 리밸런싱을 안 하면 1년 동안 균형이 이렇게 틀어진 탁자를 1년 동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균형을 계속 맞춰주는 게 맞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균형을 맞춤으로써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을 낮추는 거고, 하나는 수익을 실현하는 거.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매년 1월 1일만 리밸런싱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작년 1월 1일에 하고 올 1월 1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코스피가 1,400불 떨어진 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3,200까지 갔었잖아요. 그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예, 한 번도 안 했다면. 네. 네.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적당하게는 이제 무릎 정도에서 사서 어깨 네. 정도에서 파는 네. 요거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자주 하면 귀찮고 그 자기의 노동 시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권유드리고요. 예. 깜빡하면 2달에 한 번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깜빡했다고 막 불안해하세요. 네. 아이, 그럼 2달에 한 번 하시고. 뭔가 리밸런싱이라고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책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재분배, 리밸런싱은 다양한 투자 자산의 구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벗어나면 다시 원하는 비율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 변동성과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님이 이야기가 이제 이 책의 저자분들이 얘기한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 책에 이제 투자 원칙은 딱 4가지 정도로 나오잖아요. 네. 반드시 저비용으로 광범위한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한 상품에 투자하고, 한 번에 자금을 쏟아붓지 말고 동일한 금액을 뭐 일정한 시기마다 투자할 거.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저자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자산 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거치지가 넣자라는 얘기신 거 좀 다른 거지만, 세 번째가 여러 자산 유형과 시장의 자산을 분산하고 자신의 나이와 성향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네 번째가 1년에 한 번 정도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재분배할 거. 네.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쉽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자산이, 내가 돈이 있으면 한 1억이 있으면, 자 그럼 주식, 자 채권, 네. 대퇴 투자에 해당하는 뭐 금, 그다음에 현금, 비율도 n분의 1 하시면 돼요. 네, 비율로 딱 나누고 뭐 쉽게 해서 뭐 25, 25, 25, 25 네, 나누면 네. 이렇게 있으면서, 자 근데 주식이 올랐어 30%, 5가 올랐네, 이거 차익을 실현하고 5를 나머지 딴 데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난 데가 있으면 거기 주고 네. 더 사는 거잖아요. 네. 너무 단순한데. 너무 단순하죠. 근데 수익이 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수익이 나겠어?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백테스트는 백테스트고, 백테스트라는 건 이제 요 이론이 과거부터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보여주는 네. 게 백테스트인데, 백테스트는 네가 테스트 한 거고 실제 네. 수익이 나냐?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서 네. 제가 연금 마연굴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는 연금 계좌는 장난을 못 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반 계좌를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엄청난 수익 인증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 계좌, 주식 계좌 10개를 만들고 1,000만 원씩 다 넣은 다음에 다 다른 전략으로 돌리면 그렇죠. 대박 나는 전략이 나와요. 수익 난 것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기칠 수가 있는데, 연금 계좌는 이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돼 있어요. 네. 그리고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면 이제 기타 소득세 과세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계좌 인증하는 게 개인연금, 그다음에 IRP, 네. ISA 딱 3가지 계좌만 이제 계좌 인증을 매달 2019년 초부터 해가지고 매달 뭐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였다 이거를 계속 인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가 또 3월 말일이었는데 네. 2년 동안 대충 한 20 몇 프로, 1년에 한 10%대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만 그렇게 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제 블로그에 오시는 혹은 유튜브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자기 수익률을 인증을 해주세요. 자기 계좌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고 뭐 이렇게 나고 있다. 네. 어떤 분은 아니 나 자산 배분 했는데 지금 네. 마이너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자님? 자기 뭐 잘못했냐고.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하신 분들 네. 네, 마이너스 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마이너스 났어요. 네. 네. 이번 달 마이너스예요. 어. 네, 3월 달만 하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산 배분도 중요하고 네. 장기 투자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도 네. 들어간 시점에 따라서 마이너스 구간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이너스 구간을 못 견디고 네. 아,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확 버리고 또 네. 다른 거 막 찾거든요. 네. 그럼 이제 쓸 구간을 항상 뒤쫓아가는 모양새가 되고 근데 일단 시작하시라고 100만 원이라도 시작하시라고. 왜냐면 1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 근육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근육을 기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헬스 책을 아무리 많이 보고 헬스 유튜브를 봐도 네. 근육 안 길러지고 그렇죠. 나가서 걸어 그렇죠. 투자를 돈을 넣고 해야 공부도 되고. 알겠습니다. 또 이 책에 좀 다른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던데요. 좀 투기성 거품을 조심해야 한다. 아, 뭐 이런 예, 게 예, 있더라고요. 예. 사실 올해 초에 좀 굉장히 중요했던 메시지 같기도 한데. 네, 예, 예. 늘 반복되거든요. 네. 이 투기적인 거품이 네. 늘 반복되는데 이거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기라는 거품이 네. 사람들로부터 나오거든요. 그 누가 조장하거나 뭐 기관이 뭐 해거나 작전 세력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을 할 수 법으로 없죠. 할 수 없죠.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뭐 중앙은행을 욕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코로나를 뭐 중국에서 만들어서 퍼뜨렸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와잖아요. 미국에서 퍼뜨렸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 작전은 이 네. 조그만한 주식들에 하는 거고 삼성전자의 작전은 어떻게 걸겠습니까? 그렇죠, 그 큰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이제 소형주는 좀 조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버블은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따라가고 싶고 군중 심리 그렇죠. 이런 현상이 식당도 줄선 가게. 맞습니다. 주차장이 꽉 차 있어야 가거든요. 예. 아니면 맛없어 보이고. 맞아. 책에서도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다수일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증시가 상승하는 동안 희열을 느낀 투자자들은 점점 더 낙관적인 경험을 갖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만다. 그래서 투기성 거품이 스스로를 먹이로 삼는 것이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널리 화제가 되었거나 언론에 의해 가장된 투자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를 통틀어 최악의 투자 실수 중 몇 가지 사례는 투기성 거품에 휩쓸린 사람들이 저질렀다. 163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인터넷 주식 강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는 집단 심리가 많은 사람들을 최악의 투자 실수로 이끌었다. 이게 뭐 진짜 작전이 있다기보다 사람들이 네, 모여서 맞습니다. 이 네. 군중 심리.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네. 본능에 따른 것이라서 네. 막을 수도 없고 네. 예.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피해가는 방법이 뭐냐면 네. 그런 이제 장치들을 미리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 책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를 잘한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주식 투자로 돈 버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작년에는 개인이 전문가를 무시하는. 네.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이제 동학개미 옛날과 다르다. 네, 맞아요. 네, 동학개미 이제 뭐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네, 서학개미 다르다. 근데 조금 다르긴 했죠,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1,400을 찍을 때 네. 들어간 동학개미 분들은 달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간 더 많은 그 사람들은 고점에 들어간 분들은 고점이 아니고 중간부터 들어가신 분들도 이제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1,400에 들어가신 분들은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는데 자, 과연 그분들이 수익 실현 언제 했을까? 이런 것들 네. 굉장히 연구하고 싶은데 아쉽지만 이제 못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예전에 그 모 대학 교수님이 그건 작업을 했어요. 네. 논문을 발표했는데 네. 개인 투자자의 장기 수익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가 결론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잘하잖아요. 네.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올해 수익 난 개인 투자자가 내년에 수익 날 그 통계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네. 없다고 나왔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올해 마이너스 난 사람이 내년에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내년에도 마이너스 나더라. 그게 그 연구 결과예요. 네, 그래서 저도 제 책에도 인용을 했었는데 네. 그 많은 연구들이 네.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네. 나는 대부분의 대중과 네. 동일한 사람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의 결과가 난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 잘하는 것 같아. 작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 주식에 그렇죠.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아니,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작년 코스피 1,400, 뭐 한 60이었나요? 뭐 최저점에 네. 들어가신 분들은 동학개미가 맞는데, 진짜 그 2000 후반대, 3,000에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들어간 게 아니다.
그냥 떠밀려 간 거다. 그러니까 동학개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난민이라고 볼 수 있다. 아, 난민 표현 좋네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레밍이죠, 레밍. 네. 레밍이 이제 절벽 아래로 쥐들이 네. 주주주주 따라서 들어가. 그걸 보면서, 야, 표현력이 난민 좋네요, 난민. 예, 동학 난민. 떠밀려 간 거다라는 말이. 서학개미도 이제 비슷한 게 그분들이 이제 정말 네. 테슬라라는 기업을 분석하고 이게 들어간 거면 네. 그건 괜찮아요. 뭐 진짜 장기적으로 그렇죠. 비전을 보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보통 한 3-40% 마이너스 3-40%만 나도 네. 엄청 힘들거든요. 심리적으로. 힘들죠. 근데 책을 보면 옛날에 주가지수 마이너스 반토막 오케이 책 보면 괜찮아요. 자기 돈이 일단 딱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자기 돈이 보통 뇌에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행동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시스템 1, 시스템 2가 있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1은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작동하는 네. 뇌고 시스템 2는 이제 사고 두뇌라고 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돈을 넣기 전에는 시스템 2가 작동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재무제표도 막 읽고 하는데 돈을 딱 삼성전자에 넣는 순간 시스템 1이 작동해요. 뉴스 기사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올라도 불안하고 그렇죠. 떨어져도 불안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리밸런싱 하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이제 저자님도 공감하시는 건데 저자님 어떻게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 자산을요? 예, 전자단을. 어... 네. 집은 한 채 있고요. 근데 네.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산 게 아니고 네. 거주 목적으로 산 거라서 네.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신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왜냐면 이제 목적성을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 집은 투자의 개념과 거주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옆집도 오르고 다 올라요. 위험 관리 관점에서 네. 이제 접근하면 접근이 좀 판단하기가 수월하다라고 저는 이제 네. 표현을 하는데 인간이 살면서 이제 겪게 되는 금융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택 거주 리스크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지방 소도시에 사시면 네. 그냥 집 사면 되거든요. 엄청 싸니까. 네. 그리고 부모님 집에 사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그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음. 근데 나 서울에 무조건 강남에 아파트 살아야겠어. 네. 라고 하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갓 취업한 젊은 분이 난 벤츠 S클래스를 꼭 타야겠어 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알아서 결정하실 일이고 네. 자, 거주 리스크는 해결하라는 거죠. 강남에 가서 전세로 살면 거주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세값 변동, 집값 변동에 따라서 뭐 벼락거지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집 한 채가 있으면 거주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리스크, 저 보험으로 해결하고 안보험 이런 거, 그 저축성 보험은 저는 권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은퇴 리스크, 노후 리스크가 네. 있어요. 노후 리스크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장수 리스크. 음. 오래 사는 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요즘은- 빨리 죽는 건 괜찮아요. 요즘은 그게 위험한 세상이 돼버리고 있죠. 빨리 죽는 건 그러니까 금융의 관점에서 금융의 봤을 때 빨리 죽는 건 괜찮아요. 네. 돈이 남아있을 때 죽었잖아요. 그 남은 돈 신경 쓰지 않으면 되죠. 어떻게 알아서 하겠죠. 남은 가족이. 근데 내가 아직 계속 살아있는데 돈이 없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빈곤한 노후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국민연금만 갖고는 모자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46%예요. 저하고 김 작가님하고 둘 중에 한 명은 노후에 빈곤하게 될 겁니다. 굳이 우리 둘 중에 찾아야 확률이니까. 됩니까? 예, 확률이니까요. 예, 근데 아마 저희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저희 둘 말고 한 분 더 있으면 셋 중에 한 명 안 걸리거든요. 그런 걸로 치시죠. 예, 그냥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가 이제 또 자녀 리스크라고 네. 그게 가장 큰 로우 리스크 가장 중에 크죠.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캥거루족이라고 들어오셨죠? 예, 우리나라 24세에서 30세 중반까지 네. 청년의 50% 이상이 캥거루족이라고. 아, 그리고 이제 은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네. 자녀. 예. 자녀한테 뭔가를 계속 해주려고 하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부모님이 집을 예. 해주려고 하는 예. 너무 크죠, 너무 커. 그런 예.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하려면 뭔가를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책에서도 보면 초반에 먼저 나쁜 습관부터 좀 뭐 끊어야 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 좀 어떤 얘기인 건가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거든요. 네. 절약하면 됩니다, 절약. 저축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저축이죠. 왜냐하면 버는 거보다 쓰는 게 많으면 네.
의사, 변호사 뭐 엄청 많이 벌잖아요. 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뭐 그렇죠. 버는 분도 계신데, 근데 1,000만 원 버는데 네. 1,100만 원 쓰잖아요. 이 적자 인생이에요. 적자 인생. 답이 안 나오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네. 100만 원 저축하잖아요. 그래서 부자 인생이에요. 그렇죠. 계속 재산이 쌓여요. 그리고 소비가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소비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100만 원씩 저축한 거 가지고 은퇴 시점을 자기가 조율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아까 말한 그 의사는 네. 1,000만 원 벌어서 1,100만 원 쓰는 의사는 네.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생각 계속 빵꾸 나니까 토요일도 가서 일하고 네. 주말에도 일하고 이렇게 손님 더 많이 받고 환자 더 많이 받고 네. 둘의 인생이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그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더 행복하냐, 200만 원 쓰는 사람이 더 행복하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제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이죠. 어제보다 더 많이 써요. 예. 씀씀이가 줄어들면 불행해져요. 아, 그죠. 그런 얘기 아실 거예요. 맞아요. 지 평수 못 줄인다. 맞아요. 차 크기 못 줄인다. 맞아요. 절대 못 줄이거든요. 왜냐하면 두뇌가 적응이란 걸 항상 해요. 어떤 환경에 계속 적응하거든요. 그 적응하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걸로 가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네. 집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가는 거고. 아니, 저 너무 공감이 가요. 예, 그래서 돈도 똑같아요. 절약하지 못하, 그러니까 저축을 하지 않으면 네. 그냥 불행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직장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버는 것보다 쓰는 걸 줄이시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측에서도 그걸 많이 강조하죠. 예, 투자는 사실 두 번째 문제고요. 그렇죠. 예, 그 모은 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책에서도 나오는 게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인정받는 워런 버핏은 수백억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면서도 검소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젊은 시절 버핏이 소비한 1달러는 그에게 7달러, 8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금액이다. 그 돈을 투자했더라면 더 큰 자금으로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이제 재테크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또 이 고수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무래도 관심이 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소득을 이제 벌고 난 다음에 이걸 지출을 할 때 지출이 딱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지출이 이제 소비를 위한 지출. 그리고 반대축에는 이제 투자를 위한 지출. 근데 이제 제가 뭐 유튜브가 잘 되고 뭐 다른 책이 잘 되고 하면 이제 조금씩 돈이 벌려도 뭔가 소비를 위한 지출에는 약간 쉽게 손이 안 가요. 오히려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사놓으면 뭔가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진짜 지출했을 때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건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 여기 보시면 이제 시청자 못 느끼겠지만 아마 저자님이 느끼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장비가 아, 예. 굉장히 네, 맞네요. 많잖아요. 네. 후봉판이랑 뭐 네. 조명이랑 카메라랑 이런 것들도 사실 지출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투자할 때는 사실 거의 돈을 안 아끼거든요. 네. 굉장히 이게 결국에는 돌아온다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해서. 지금 사고 계신 이 장비들은 네. 이제 불을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건 이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자산이죠. 네. 근데 부채가 뭐냐면 자동차. 왜냐면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매년 1,200만 원씩 차값이 떨어져요. 네. 그 중고차 매매할 때 한 2,300만 원 또 빠져요. 네. 예.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자산으로 편입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렇죠. 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그걸로 뭔가 부가가치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그분들한테 투자죠. 네, 그분들한테 투자죠. 근데 나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사지 마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예, 그건 어렵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인터넷 게시글에서 본 건데, 네. 네가 지금 아반떼를 사지 않으면 10년 후에 그랜저를 굴리고 있을 것이다. 아, 아반떼를 사면 국민차죠. 아반떼를 사면 유지비가 들잖아요. 유지비 보험료 들죠. 들고 생각보다 유지비. 많이 나가죠. 예,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네. 근데 그거를 대중교통과 택시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을 하고 그 돈을 3천만 원을 굴리면 네. 10년 후에 그랜저 사고도 남죠. 아, 예. 왜냐하면 그 유지비까지 다 생각을 하면 그렇죠. 훨씬 큰 자금이 모여요. 그리고 내 재산이 만약에 5천만 원을 모았는데 그 중에 3천을 헐어서 차를 사는 것과 네. 내 재산이 5억쯤 됐어요. 네. 5천만 원짜리 차 너무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랜저 이런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이제 불리는 거에 돈을 좀 세팅을 이렇게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남은 걸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예금 통장에 혹은 적금 통장에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은행 앱을 딱 열어요. 돈이 남아 있어요. 근데 내가 뭘 사고 싶어요. 명품백, 뭐 아니면 핸드폰 바꾸고 싶어요. 그럼 100만 원 그냥 써요. 있는데 에이,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는데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래서 통장 잔고를 0으로 항상 세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마통 한 2, 300짜리 만드셔가지고 네.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자 나가지만 1년에 이자 마이너스 100만 원 해도 지금 금리가 뭐 3에서 7%라고 해도 3만 원에서 7만 원이거든요. 한 달로 치면 3천 원, 네. 5천 원 정도. 근데 마이너스
된 계좌를 보면 돈 쓰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럼 돈을 어디 갖다 놓느냐? 연금. 연금에 일단 애치를 해놓고, 연금은 이제 찾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복잡해요. 그래서 연금에 갖다 미리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좀 돈을 모으시고 혹은 결혼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집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사람이 대출 원리금부터 갚고, 그쵸. 예. 자동으로 빼가기 때문에 또 안 빠지면 은행에서 전화 오고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 먼저 자동 강제 저축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빚에 대한 뭐 인식들이 좀 다른데, 일단 거주용 주택을 사면 일단 거주 해결이 되고, 그쵸.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갈 수 있고, 안 올라가도 내가 전세 살고 이사 다니고 월세 내는 것보다 싸요. 월세보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더 싸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 과거 데이터를 다 찾아봐도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죠. 근데 그걸 이제 돈을 굳히는 거고, 설사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내가 살 집은 항상 있고, 스트레스 일단 안 받아도 되고, 그 굉장히 중요하고, 연금에다가 자동으로 돈이 들어가게 해놓으면 일단 연말정산 받고, 연금도 굴려서 수익 내고, 그리고 통장에 잔고 없으니까 좀 덜 쓰게 돼요. 근데 이거를 사회 초년생 때부터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300에서 100 저축하는 케이스 들었잖아요. 그 200만 원은 생활이 맞춰져요. 언제부터 자기가 그 대학생 때 혹은 취준생일 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언제부터 이렇게 명품을 입고 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급여에 몸이 맞춰지거든요. 사실 소득에 사실 소비가 어느 정도 따라가잖아요.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래서 막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는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도 소비가 이미 늘어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연금 넣을 돈이 없대요. 말도 안 돼. 일단 1년에... 그 돈부터 넣어놓고, 챙겨놓고. 그래서 하나도 안 넣어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당장 넣으라고. 놓을 돈이 없다고. 너 자전거 얼마에 샀어? 보통 이제 아저씨들 자전거,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 많이 이게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냥 있던 거 그냥 쓰고 충분히 1년치 연금 넣고도 남겠다. 그리고 이제 아이 학원비 너무 많이 들어갔죠. 너무 많이 들어가죠. 아이 학원비를 정말 조금만 줄여도 연금은 충분히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연금에 넣으셔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자산 배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게 꼭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럼요. 본능에 충실하신 거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시고요. 하고 싶은 거 하시는데 전 재산을 거기다 하지 마시고 투자 가능 자산에 한 10%만 하세요. 나머지는 이런 자산 배분 같은 거 좀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해보시고, 한 10% 정도 뭐 가치 투자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비트코인도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물어봐서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분석해봤는데, 테슬라가 비트코인 산 게 얼마나 샀냐면 뭐 1조 5천억 뭐 이 정도 되는데, 테슬라 시가총액의 0.2%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고 싶으시면 이제 하셔도 되는데 0.2%? 예, 0.2%는 하셔도 돼요. 그 테슬라가 했으니까 만약에 테슬라 때문에 자기도 들어가는 거라면 총 자산에, 투자 가능 자산의 0.2% 정도 해도 된다.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0.2%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넣어놓고 대박 나면 땡큐. 없어지면 없어지는데, 비트코인에 넣어놓은 0.2%랑 기존에 갖고 있던 거랑 리밸런싱 하시면 안 돼요. 내 돈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거 그냥 완전히 잘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박 나면 대박 나고 아니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흔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워라밸. 자산 간에도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 이 책을 이제 저자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자산 배분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주식 관련된 방송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죠. 시향도 많고 엄청 많은데, 사실 시청자분들이 그거를 이해가 안 되면서 듣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안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뭔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실제로 투자 실력과 내 통장의 잔고가 그만큼 늘어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걸 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에게는 아까 저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 투자자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고수에겐 고수에게 맞는 방법. 만약 본인의 실력이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산 배분부터 시작하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TV의 연예인들 보면 뭐 남자들 입장에서는 예쁜 연예인들 있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뭐 잘생긴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진 않잖아요.
그거 보는 거고 네. 결혼은 현실적으로, 네. 투자도 현실적으로. 투자도 해주시죠. 네. 오늘 만나 뵌 손님은 김성희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